예, 오늘은 제7강 대몽항쟁과 강화천도입니다. 고려시대에 위기가 왔어요.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뭐 그전에도 금나라라든가 요나라가 이게 쳐들어온 적은 있지만 제대로 강적이 왔습니다. 몽골족이라고 그래가지고 몽골족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몽골족과 싸우고 도저히 안 돼서 강화천도하에서 또 싸우고 이러한 대몽항쟁과 강화도로 천도한 가정, 강화도 생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6강에서 농민항쟁의 시대를 얘기했습니다. 무신난이 일어나고 12세기, 13세기에 농민, 심지어 천민까지도 무력항쟁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마 더 지속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려사회 문제가 크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농민항쟁 시대가 더 지속이 됐을 텐데 변수가 생긴 게 북쪽에서 몽골족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의 적이 아닌 외세하고 싸워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이제 나타난 거죠. 이 몽골족은 기존에 요나라, 금나라 이런 나라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징기스칸 잘 알잖아요. 1189년에 이제 징기스칸이 원래 태무진이었어요. 태무진인데 징기스칸으로 해서 이름을 얻고서는 등장을 하고 그로부터 8년 뒤에 죽는데 이 징기스칸이 된 다음에 8년 동안에 얼마나 정복 정쟁을 활발하게 하냐면 이 몽고 초원이라든가 중앙아시아를 갖다가 통일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으로 유럽의 폴란드까지 러시아 그리고 인도의 북부 지역까지를 갖다가 이 영토를 두는 아주 엄청난 이 정복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있었던 나라 중에서 세계 최대라는 건 가장 많은 넓은 지역, 가장 최대의 그 제국을 건설한 나라는 로마 제국이 아니고 몽고 제국입니다. 몽고 제국. 그런데 이 몽고족이요, 어떤 식으로 정복을 하냐면 정복 전쟁을 하다가 어디서 저항을 하잖아요. 맞아서 싸우면 저항을 하면 완전히 몰살을 시킵니다. 사람만이 아니에요. 가축 한 마리 남기지 않고 완전히 몰살을 시켜요. 공포의 도가니죠. 어설프게 정복하면 전부 죽고 완전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나니까 감히 대항을 안 해요. 항복하는 게 낫다. 그래서 한창 정복하던 시절에 막 유럽 정복을 하던 시절에 그 스케줄을 보면요, 이런 표현은 뭐 할지 모르겠는데 거의 말타기 시합이에요. 말타기 시합. 예? 또 몽골족이 원래 이 몽골 초원에서 말을 잘 타는 이 기병이 뛰어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빨리 정복해 가기 때문에 거의 말타기 수준이다. 이런 정도로 세계 최대 제국을 건설한 것이 몽골군이고, 이 몽골 이 군들이 기본적으로 저항하면은 가혹하게 몰살을 시킨다. 바로 이러한 군대가 고려를 쳐들어왔어요. 1231년에 제일 처음에 침입을 했고, 침입을 한 다음에 한참 하다 또 가고 또 다시 와서 침입해서 또 가고, 이게 반복이 돼서 6차례를 갖다가 고려에 몽골군이 오게 됩니다. 처음에 1231년에 처음에 몽골군이 왔을 때 고려도 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고려의 군사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강력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제1차 침입 때 그 당시 참전했던, 이름은 알려지지 않는데 몽골의 노 장군이 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가 세계의 여러 나라 전투에 가봤지만
이렇게 침략을 받고도,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도 이렇게 저항을 하고 버티는 민족은 처음 봤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노 장군의 발언이고, 그만큼 고려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일단은 맞섰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대륙, 더군다나 몽골이 이루어지면서 다른 민족까지도 막 끌고 내려오고 해가지고 이 인원수도 워낙 많았고, 또 몽골은 기병이었고 기동력이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견디질 못하고, 그래서 개경까지 함락된 건 아니지만 이 북쪽 지역에 많이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강화를 맺었습니다. 강화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그냥 좋다, 협정을 맺자. 그래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항복을 하겠다.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1차 침입은 서로 화끈하게 붙었고 전과도 있었고 했습니다만은 일단 역부족으로 워낙 대군이고 워낙 많이 밀고 들어오고 그 당시 또 한창 가장 강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누구냐면 최충원의 아들 최우가 집권할 때인데, 최고 무신 집권자로, 최우의 입장에서는 항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왕을 대신해서 자기가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양보를 해야 돼요. 뺏겨야 됩니다. 그래서 항복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딱 맞닥 들어가지고 싸우려고 하니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전회의를 열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여러 말이 있는데 최우가 강화로 천도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뭐 밑에 조정에서 어떤 중신들은 누구나 다 뭐 사실 옮긴다고 하는 것은 우선 싫죠. 뭐 해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또 강경파는 끝까지 싸우자. 예? 그리고 하면 될 수 있는데 왜 강화도로 피난하냐? 강화도로 피난하면은 육지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어떡하란 말이냐? 안 된다. 뭐 말이 많은데 최우가 결단을 내립니다. 이유 없다. 내일까지 무조건 옮겨라. 그래서 강화 천도를 갖다가 명합니다. 그게 1234년이에요. 그 7월 달이었는데 마침요 장마가 엄청나게 10일 동안 장마가 와가지고요. 예? 그 당시 개경에 살고 있는 인구가 뭐냐면 10만 호예요. 10만 호. 10만 호라고 하면은 보통 5가구씩만 잡아도 50만 정도가 살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수도였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옮기라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거기다가 10일 동안 장마비는 억수로 퍼붓지. 그래서 그 당시에 고려사 기록에 보면요. 빨리 이동 안 하고 옮기지 않으면 죽이니까 그냥 그 억지로 귀한 것만 꾸려가지고 강화로 천도하는 일행에다가 막 엎어지고 부녀자, 힘이 없는 부녀자들은 막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난리 법석이었지만 최우는 밀어붙여가지고 안 가는 자는 죽일 것이다. 그래가지고 강화 천도를 단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몽골군은 이것들 봐라. 항복한다고 그러더니 강화로 천도했어? 버텨? 그래서 다시 또 2차 침입으로 오죠. 근데 2차 침입은 다행히 용인 근처에서, 지금의 경기도 용인 근처에서 김윤우라는 분이 처인성에서 버티고 있다가 몽골군이 오는데, 몽골군에 이 살리타라고 해가지고 이 대표 총사령관이 있어요. 이 살리타를 화살로 쏴가지고 죽이는 바람에 이 정근대 시대는요 최고 사령관이 죽으면 물러납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최고 사령관이 죽는 바람에 다행히 물러났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또 3차 침입이 와고, 이 3차 침입 때는요 안타깝게도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황룡사, 저 경주까지 막 유린이 되는데 경주의 황룡사 구축 목탑이 불타버립니다.
강하 정부, 천도를 한 이 강하, 최후 정권, 최후가 이끄는, 최후가 최고 집정자를 잇는 강하 정부는 어떻게 했느냐. 놀랍게도요, 강하에서는 전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화려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가 고려의 경우에는 바다를 통해서 얼마든지 공물을 갖다 세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들어간 거예요. 강화도는 여러분이 인천 앞바다에서 이렇게 보거나 김포 땅에서 바라보면 가까이 얼마 안 돼 보이지만 그 앞에 물살이요 굉장히 셉니다. 예? 이 배가 쉽게 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 뒤에 옛날에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조선 말기에 근대 시기에도 다른 나라 배들이 막 들어오다가 그 사이로 들어오다가 침몰이 되고 그 사이로 들어오다가 침몰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물살이 세요. 그리고 강하라고 하는 곳은 배를 대기가 좀 어려워요. 암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배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이 지리적 이점 때문에 강화도로 간 것이고, 반면에 몽골이라는 데는 초원 지역이다. 초원. 몽골 초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기마, 육지에서는 무지하게 강하지만 바다, 물에서는 수전엔 약해요. 물에서는 약하고 더더군다나 고려는 태조 왕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수군이 강해요. 수군이.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도 사실은 수군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지리적 이점에다가 이 수군이 강하고 거꾸로 이 몽골군은 수전에 약하고 물에서 싸우는 거에 약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점 때문에 강화로 갔을 뿐만 아니라 강화로 간 고려 정부는요. 백기를 통해 가지고 물로에서 바다를 통해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옛날하고 똑같이 세금을 받아들여요. 공물을 받아들여서 세금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 정부는 지장이 없었다. 강화에 있는 고려 정부는 지장이 없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전보다도 더 호화 생활을 했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규보라는 분이 나중에 시를 남긴 게 있는데 그 시를 보면 그 당시에 이 강화도 시절에 고려 정부의 이 생활상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화에 이 장안에 그 잘 사는 사람들의 집을 가보니까 금은 보화하고 곡물이 넘쳐난다. 기름기 잘 흐르는 곡물 갖고 옷 같은 쌀밥을 지어가지고 맛있게 먹을 뿐만 아니라 그게 남아가지고 말이나 개한테도 준다. 이렇게 식기들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화로 천도하고서는 자기들은 강화 정부는요 세금은 그대로 받으면서 별로 다름없는 생활을 한 거예요. 그 육지는 어떡하냐? 내버려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육지에 있는 백성들은 몽골의 침입을 피해가지고 저 높은 산 아니면 섬으로 가서 피해라. 그래서 백성들이 섬이나 산으로 가서 피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산에 들어가서 사는 거, 섬에 들어 사는 거, 물자가 힘들죠. 그 당시에 쓴 기록에 보면 6개월 동안 장맛 한 번 못 봤다. 한국 사람은요, 간장, 된장, 이 장맛을 봐야 돼요. 근데 오죽하면 6개월 동안 장맛 한 번 못 봤다. 이럴 정도로 백성들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고, 그나마 산이나 섬으로 피한 사람은 목숨이라도 부지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피하지 못하잖아요. 힘이 없거나 좀 아프거나 혹은 또 사정이 있는 사람은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 몽골군의 기병이 전국을 누비면서 유린하는 바람에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아니면은 뭐 저항하다가 뭐 그나마 뭐 버티기도 하지만 이게 쉽지 않죠 해가지고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사실 놀랍게도 기간으로 보면은 고려가 몽골에 버틴 것은 기간으로 보면 30년을 버텼습니다. 어떻든 간에. 물론 그 30년의 기간이 딱 나와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요? 정면전으로 대결한 이렇게만 해석한 건 아니에요. 1차만 그랬고 나머지는 이 강화로 들어가가지고 버틴 겁니다. 그냥. 나오라고 그래도 안 나오고. 가끔 가다가 삼별초를 보내가지고 삼별초가 잠깐 하고 오거나 그렇지 그냥 버틴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산이나 육지의 백성들은 섬이나 산으로 가라 그러고 나머지는 내버려두고 방치한 겁니다. 그래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그 몽골군을 대상으로 해서 1년도 버틴 민족이 별로 없어요. 해가지고 웬만한 민족들은 몰살을 당하기 때문에 전부 항복. 말타기 시합하듯이 정복했다고 그랬잖아요. 고려가 30년 동안을 갖다가 버틴 거는 세계 전사에 나옵니다. 그 강력했던 몽골군에 대항해서 고려는 30년을 버텼다. 근데 조금 또 내놓고 실상을 보면은 화끈하게 전 국민이 힘을 합쳤다기보다는 이게 강화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버텼기 때문에 조금은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크게 보면 그래도 육지에서도 물론 뭐 승전보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해가지고 충주성 같은 데서는요 가열차게 해가지고 이 남아있던 노비와 농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몽골족을 물리치고 많은 전가가 있었지만 그러나 크게 보면은 주로 강화에 버티면서 있었고 그래도 그 30년을 버텼다는 것은 역으로 조금 아쉽긴 해. 전면전을 해서 하지 않은 것은 안타깝지만 그 당시 전면전을 하기는 힘들었고 어쨌든 간에 30년을 고려의 해군도 있었고 또 지리적 여건 때문에 30년을 버텼던 것은 세계 전쟁사에 남는 것이다. 이 대몽항쟁과 강화천도는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거 30년을 갖다가 저항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 30년을 갖다가 버틴 것이 저항한 것이 백성들은 육지의 백성들은 다분히 방치하고 자기들 강화도에서만 버텼다는 점에서는 좀 아쉽다. 이런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강화도에 있던 이 최후 정권은 사제를 털어가지고 부처님의 힘에 의해 가지고 이걸 강화를 몽골군을 물리치겠다고 8만 대장경을 갖다가 조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8만 대장경이라는 뭐냐면은 이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불교의 경전을 집대성한 거예요. 불교의 경전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모든 불교의 경전을 집대성했다는 건 전부 모은 겁니다. 전부 모은 것이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이고 8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아서 목판을 만드는데 한 2m 가까운 이 목판을 갖다가 목판을 새기는데 그 목판의 숫자가 8만 개가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목판의 그 개수에 비겨서 8만 대장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8만 대장경을 만든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우선은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불교의 경전을 다 모은다? 그거 쉽겠습니까? 고려는 불교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지만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이 강화에 있던 그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다 자료를 모으고 또 대저하고 해가지고 우선 자료를 모으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은 고치고 이런 작업을 거쳐가지고 만들었다는 점에서 8만 대장경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자료 가치가 높은 것으로 손꼽히는 자랑할 만한 유산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것은 긍정적이지만 제가 항상 이중성이 있다고 그랬죠. 이 시절의 얘기는 그 시절에 강화도에 있어가지고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한다는 의미는 좋지만 거기다 8만 대장경을 조판해야 되느냐. 그 경제력과 그 노력으로 이왕이면 육지에 나가서 더 몽골군과 싸우고
육지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더 보호해줬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이런 양면성이 있다 이겁니다. 자, 육지에 있는 백성으로 돌아가면은 육지에 있는 백성들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누가 보호해주지도 못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섬이나 산이나 아니면 육지에 있어도요 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강화도에 있는 개경정부는 보호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백성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거꾸로 몽고에 그냥 항복해버려요. 도저히 못 참으니까. 그거를 투몽이라고 합니다. 투몽, 던져요, 던져. 우리가 투수라고 그러잖아요. 야구에서 투수. 공을 던지는 사람을 갖다가 투수라고 그러잖아요. 던져버려요. 어디에 던져? 몽골에다 던져버린다. 몽골에 항복한다 이겁니다. 그걸 투몽이라고 그래요.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웬만하면 외사하고 싸울 텐데 견디다 못하죠. 강화에 있는 고려 정부는 도와주지 않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살살 그냥 이렇게 죽느니 고려 정부가 보호도 못 해주고 이렇게 있느니 그냥 항복해버립니다. 투몽. 생각을 해보세요. 점점 육지에 있는 백성들은 투몽을 하게 되면서 하죠. 강화 앞바다에 와가지고는 백성들을 죽이면서 나오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팔만대장경에 의지하고 자기들끼리 그 강화도에서 의지하던 이 고려 정권도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최씨 정권은 최고의 무인 집권자였던 최씨 정권은 항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이 항복하면 자기들이 끝장이 나잖아요. 그래서 버티려고 하고 그래서 지배층끼리 내분이 일어나요. 강화도에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최씨 정권을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고 차라리 항복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1259년에 도저히 못 참고서 1231년에 처음 쳐들어왔으니까 1259년이면 거의 28년 정도 이제 항쟁을 하다가 주로 강화도에서 버티면서 항쟁했지만 도저히 이제 못 견디고 다음 왕이 되는 이제 원종인데 그 당시 태자였어요. 이 태자가 항복문서를 들고서는 이제 백성을 위해서도 항복하는 게 낫겠다. 서로 협정을 맺자. 그래가지고 원나라로 갑니다. 이 고려가 참 운이 좋은 게 그 당시에 이 몽골족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황제가 죽는 바람에 자기들끼리 황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황제를 서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한 명은 쿠빌라이라는 사람이고 한 명은 아라쿠 부케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서로 경쟁을 하는데 쿠빌라이는 그 고려 위쪽, 고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려 북쪽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을 이제 맡고 있던 사람이고 이 아리크 부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주로 서쪽을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 원정이 되는 태자가 항복문서를 들고서 쿠빌라이를 만난 겁니다. 이제 우리 그만 싸우렵니다. 그러니까 쿠빌라이가 감격을 해가지고 쿠빌라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고려는 말리나 떨어져 있는 나라다.
그리고 고려는 당태종이 직접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나라다. 이제 그때 그 고구려 때 얘기죠.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를 이긴 건데 같은 이제 이어져 내려오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고려는 옛날에는 당태종이가 직접 정복하려고 해도 못했던 나라다. 너무나 힘이 세고 자존심도 세고 뛰어난 나라인데 저 말리나 떨어진 데서 이 태자가 나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화친을 칭하니 이제 그만 싸우겠다고 하니 너무너무 기쁘다. 감격을 했어요. 해가지고 실제로 쿠빌라이 칸한테는 고려가 두통거리거든요. 자기가 아리크 부케하고 이게 좀 싸움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난하고 있는 고려가 항복을 안 하고 있고 여기도 계속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고려가 이제 안 싸우겠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쿠빌라이로부터는 엄청난 힘이 된 거죠. 이것 때문에 쿠빌라이가 아리크 부케를 이기고 그 다음에 1260년에 황제가 됐어요. 그리고 황제가 된 다음에 이름이 세조입니다. 세조. 원나라 세조예요. 이 원나라 세조는 징기스칸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세종대왕격에 해당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뒤시기의 왕들도 세조라 원나라 세조라 그러면은 꼼짝 못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임금입니다. 이 고려가 항복하는 바람에 쿠빌라이가 아리카 부케하고의 황제 정탈전에서도 승리했고 너무 감격해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고마운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합니다. 고려가 이렇게 찾아와서 해가지고 나한테 큰 힘이 됐으니 내가 만약에 황제가 된다면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겠다. 그래서 6가지의 약속을 해줘요. 그거를 세조구제라고 그래요. 세조가 한 옛 약속이다 그래가지고 그 세조구제의 얘기는 6가지가 있지만 다 통틀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개토풍이에요. 불개토풍. 이 한자로 얘기해서 뭐한데 불개, 불 아니다 이게 부정, 개, 고치다. 고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토풍, 토풍을 고치지 않는다. 뭐냐면 고려의 본래 풍속이 토풍입니다. 고려의 본래 풍속을 고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고려라는 나라도 유지하겠다. 너희들은 고려라는 나라 유지시켜주고 너희들의 풍속 그대로 해라. 강요하지 않겠다. 직접 지배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엄청난 자유권을 준 거예요. 그거를 세조가 감격해가지고 저 힘이 센 고려가 와서 항복하니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세조구제라고 표현하고 세조구제의 본질은 불개토풍이다. 고려의 토풍을 바꾸지 않는다. 고려의 제도를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원나라가 세계 최대 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벌하는 방식이 2가지예요. 하나는 거의 대부분은 직접 지배입니다. 직접 지배. 싹 직접 지배하는 거예요. 2번째는 간접 지배가 있는데 간접 지배 중에서도 고려는 가장 약하게 간접 지배한 거예요. 고려왕도 그대로 두고 고려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더 나아가서요. 유대를 돈독히 한다고 원나라의 딸을 공주를 고려왕하고 혼인시켰어요. 원나라의 딸이 고려왕의 왕비가 되는 겁니다. 혼인으로 맺어지는. 그래서 원나라의 사위가 돼요. 고려왕은 원나라의 공주를 줘도 결혼시키니까 원나라의 황제가 장인어른이 되고 원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려는 사위의 나라죠. 사위를 한자로 부마라고 그래요. 부마라는 말이 사위입니다. 사위. 그래서 고려는 부마국, 원나라의 사위의 나라가 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부끄럽습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당시로 볼 때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시대 원나라가 지배하던 시기를 원간섭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완전 종속적인 지배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약간 간섭한 정도다. 간섭은 어떻게 했느냐? 정동행성이라는 기간을 두고서는 약간의 간접 지배를 하고 고려왕이 직접 지배하게 하던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나라 간섭기라고 얘기한다. 이것이 바로 원나라 세조가 감격해가지고 우리가 항복을 했지만 타이밍이 아주 절묘했어요. 물론 거꾸로 얘기하면 타이밍만 절묘했느냐, 항복하는 시점만 좋아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된 이후에는 그 전에 고려의 자주성, 고려의 군사력, 비록 정면전을 한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려의 군사력이 있었고 고려의 자주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30년 동안을 버텨오면서 저항한 그 결과죠. 그 결과로 인해서 그만큼 간접 지배를 하고 자율성을 주고 부마국이 되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마침 그 쿠빌라이가 다음에 황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고려가 더 좋은 거죠. 더 고마운 거고. 그래서 고려와 쿠빌라이, 원세조는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은 이 고려의 그 강화 시기를 갖다가 이제 끝내게 됩니다. 또 강화에서는 나머지 이 무신들이요, 못 가겠다, 가겠다, 못 가겠다, 가겠다, 뭐 이렇게 하다 한 10년을 끌었어요. 10년을 끌었는데 세조가 또 한 약속 중에 하나가 시간을 줄 테니까 그 세조 구제 중에는요, 바로 니들 개경으로 돌아와라, 강화 생활을 끝내라, 이게 아니라 너희도 사정이 있을 터이니 시간을 줄 터이니 정리하고 돌아와라, 또 이랬어요. 그래서 또 실제로 이게 싹 돌아오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안에서 버티거나 그 안에서 또 이 무인들은요, 무신들의 경우에는 이 몽골족하고 많이 싸웠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뭐 처벌을 받을까 두렵기도 하고, 또 그 중에 최씨 정권은 무너졌지만 나머지 또 무신 또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공격하자, 저항하자 뭐 이렇기 때문에 이게 한 10년 걸렸어요. 해가지고. 그러다가 드디어 1270년에 강화 생활을 끝내고 원종이 다시 개경으로 환도를 합니다. 그걸 환도라고 그래요. 수도를 옮기는 건 천도, 옮길 쳤답니다. 수도를 옮긴다. 그래서 강화천도, 강화로 수도를 옮겼다. 다시 개경으로 돌아온다. 개경, 환도, 돌아올 환자입니다. 수도도자. 수도가 다시 돌아온다. 개경으로. 삼별초는 거기에 반대해가지고, 그러나 안 된다. 계속 저항해야 된다. 그래서 삼별초의 난이 일어나죠. 삼별초가 또 그렇게 한 이유는 자주성의 발로이기도 하지만 삼별초는 또 이 개경으로 돌아가면 처벌이 할 게 별로 없어요. 군인은 별로 이제 군인의 역할을 갖다가 그만큼 원에서는 군인의 역할을 못하게 할 테니까 그게 불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삼별초는 난을 일으켜가지고 삼별초의 난이 또 몇 년 지속이 됩니다. 비록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원나라하고 강화를 맺고 다시 개경으로 돌아왔지만 또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이 자주성의 발로도 있었고 삼별초가 또 항쟁을 하게 되고, 물론 한계는 있어서 나중에 삼별초가 마지막 제주도에서 이제 끝장이 나면서 결과적으로 원나라 간섭기에 이제 들어갑니다. 한 가지 제가 꼭 아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몽골족이 쳐들어오는 과정에서요, 그 아까운 황룡사 구층탑이 이게 불타버린 거예요. 여러분 문화유산에는요, 랜드마크라는 게 있어요. 이게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어가지고 파리를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황룡사 구층탑이요, 자그만치 80m입니다. 80m. 네? 오늘날의 기술도 아니고 643년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80m. 오늘날로 보면 40층 건물이에요. 야, 그게 남아 있었다면 저는요 정말 통탄합니다. 그게 남아 있었다면 나는 에펠탑 같은 랜드마크가 됐을 것이다.
에펠탑은요, 1889년에 근대 기술로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300m는 됩니다만, 그건 근대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고, 황묘사 9층 딱 80m가 몽골족의 침입으로 그 당시 피해를 입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강화까지 천도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고려는 자주성을 발휘했다. 이것이 오늘의 얘기였습니다.